그 아이는요, 제가 낳은 건 아니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뜨겁게 안고 키운 아이였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외곽 시댁과 함께 사는 농가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말이 거칠었고 남편은 늘 바깥을 핑계로 집을 비웠죠. 결혼 후 몇 해가 지나도록 아이가 없자 시댁에서는 애 못 낳는 여자는 사람도 아니다라며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데려온 아이. 남편의 외도 아니 정확히는 과거에 잠깐 만난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했습니다. 이 집 피부치니까 네가 키워. 네 자식 없잖아. 하늘이 준 기회다 생각혀. 그렇게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저는 그 아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이름은 가람. 초등학교 1학년. 말수가 적고 처음엔 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람이는 저만 보면 조용히 웃었고 저는 그 아이를 점점 진짜 내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고 시댁은 그 아이조차도 사고낸 흔적이라며 업신여겼지만 저는 가람이의 모든 걸 받아주었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키운 가람이와 나중에 낳은 제 딸 혜림이가 자라면서 제 삶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딸은 사춘기 내내 저를 외면했고 자신이 가짜 가족 속에 있다고 느꼈는지 가람이를 괴롭히고 결국은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엄마한테 진짜 자식은 걔였지? 애초에 나 낳지 말지 그랬어. 남편은 그저 쌍방과실이라며 중재만 했고 가람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현관문 앞에 남긴 쪽지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 쪽지를 본 그날 전 조용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집을 날렸고 딸은 친구 따라 도시로 나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두가 떠난 그 시골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아이 하나라도 끝까지 안아줬어야 했는데. 어느 겨울날 그 아이 가람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까만 코트에 말끔한 얼굴, 그리고 손엔 따뜻한 빵과 약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혼자 지내신다고 들어서 늦었지만 다시 오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자신을 지우며 살아온 세월 끝에 잊고 있던 진짜 가족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를 품고 누구를 보내야 하는지를 되묻는 한 사람의 회한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들어주세요. 그깟 자식 하나 못 낳는 여자가 며느리랍시고 앉았네. 결혼 5년 차, 저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로 불렸습니다. 시댁에선 제 이름보다 애 못 낳는 년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고 남편은 병원 다녀오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검사 결과는 의사도 말을 아끼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고 저는 그날 이후 제 몸이 쓸모없다는 낙인을 받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뭐라도 해. 엄마가 너 많이 참고 있는 거야? 참고 있는 건 저였는데 남편은 늘 중간에만 서 있었습니다. 제 편도 시댁 편도 아니면서 그저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저는 늘 혼자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건드린 년 있잖아. 걔가 낳은 애야. 우리가 거둬. 네가 키워. 그 순간 공기가 뚝 끊어진 듯 조용해졌고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제 눈치를 봤습니다. 당신도 애 갖고 싶었잖아. 꼭 이 방법이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의 이름은 가람. 당시 7살. 또래보다 왜소했고 눈빛은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자식도 아니고 남편의 실수로 태어난 아이를 제가 키우라고요?
정말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그날 밤 가람이는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생각이 멈췄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불러도 돼. 내가 널 지켜줄게. 그렇게 저는 그 아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고 시댁은 쟤도 전현도 우리 집의 짐짝이라며 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안고 자고 먹이고 입히며 조금씩 진짜 엄마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딱 3년 뒤 기적처럼 제 배에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제 아이도 있고 입양한 아이도 있고 이 집에 드디어 내 자리가 생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거든요.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꿈 같았어요. 가람이를 데려온 지 3년째 되던 해, 저는 늦은 나이에 자연 임신을 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고 시댁은 그제서야 저를 사람 대하듯 말했죠. 진짜 자식은 따로 있었네. 가짜는 가짜고 이게 진짜지. 가람이는 그 말을 듣고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 둘을 함께 키웠습니다. 가람이도 뱃속의 아이도 모두 제 자식이라 믿었고 누구도 다르지 않게 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주변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이젠 지 자식 생겼으니 저놈 자식은 버릴 일만 남았지. 그 말이 가람이 귀에 들어갔는지 그날 이후 가람이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 아이는 늘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딸 혜림이가 3살 무렵이 되자 가람이는 늘 구석에 앉아 혼자 놀았고 딸은 엄마 무릎에 앉으려고만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더 안아야 할까? 내가 누구를 더 눈 마주쳐야 할까? 두 아이 사이에 놓인 벽은 생각보다 빨리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딸은 가람이를 밀치며 말했죠. 엄마는 왜 쟤한테만 웃어? 쟤는 우리 가족 아니잖아. 그날 가람이는 말없이 장난감을 정리하고 제 눈을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뭘 잘못했을까? 내가 사랑한 방식이 틀렸던 걸까? 사랑은 나눌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사랑이 벽이 되어 두 아이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눈이 피곤했던 걸까요? 장날이었습니다. 가게에 들렀다 돌아온 저는 팔찌와 반지를 화장대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딸 낳았다고 처음으로 사준 금팔찌였습니다. 평소엔 잘 끼지도 않던 건데 그날따라 괜히 꺼내어 닫고는 그 자리에 뒀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그 팔찌와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당황해서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랍, 욕실 선반, 딸아이 책상 위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정리함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반짝이는 금목걸이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람아, 이거 왜 여기 있었니? 가람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지만 입술은 꾹 닫혀 있었습니다. 전 몰라요. 이게 뭔지는 알고 있었어? 그냥 반짝이는 거예요. 그럼 왜 내 방에 있었을까? 가람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고 손을 말아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딸 혜림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봤어. 가람이가 엄마 방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 말에 가람이는 확 고개를 돌렸고 제 눈을 또렷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그때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이가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눈빛을 보였고 딸아이는 제 곁에 붙어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가람에게 처음으로 오늘은 방에서 좀 생각하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혼내는 게 아니야. 그냥 조금 생각해보자. 우리 둘 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제 무릎에 안겨 잠들었고 가람이 방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제 잘못을 쿡쿡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어머님, 가람이가 친구의 도시락을 훔쳤다는 말이 있어요.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고 저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교무실에 도착하자 가람이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옆엔 눈물을 흘리는 또래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쉬는 시간 중 한 아이의 가방 속에 있던 고급 반찬이 사라졌고 누군가 가람이가 먹는 걸 봤다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딸 혜림이었습니다. 진짜예요. 가람 오빠가 도시락 뚜껑 열고 먹는 거 봤어요. 아주 맛있게 먹던데요. 가람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람아, 정말 그랬니? 제 질문에 가람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 먹은 적 없어요. 그 아이 가방도 안 열어봤어요. 그럼 왜 혜림이는 그렇게 말했을까? 그 말에 가람이 눈에 억울함이 차올랐지만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옆에 서 있는 그 순간에도 가람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쟤는 항상 그런 애였잖아. 전에 반지도 숨겼었잖아. 그 말에 선생님의 표정도 흔들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가람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람이는 조용히 밥을 먹고 제 방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전 진짜 아니에요. 가람아, 오늘은 그냥 푹 자자. 엄마도 좀 피곤하네. 그 아이의 눈빛은 그날 이후 더는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내가 혹시 진짜 잘못 키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보다 더 두려웠던 건 혹시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 무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가지 중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가람이 방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아 잠깐 창문을 닫으러 간 것뿐이었는데 가람이 방엔 이불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노트 한 권이 있었고 그 안에는 손글씨로 짧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전 그냥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가람아, 지금 어디 있는 거니? 저는 두 눈으로 글씨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갑도 가져가지 않았고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애들 잠깐 가출할 수도 있지라며 무심했고 시어머니는 지 잘못을 알고 도망간 거지 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잠깐의 가출이 아니라 진짜 단절이라는 걸요. 그날부터 밤마다 창문 소리에 잠에서 깨고 문 두드리는 소리를 환청처럼 듣게 됐습니다. 그날 내가 손을 잡아줬다면, 믿는다는 말 단 한마디라도 해줬다면. 가람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도 해봤고 친구 집도 뒤졌고 근처 보육원까지 알아봤지만 어디에도 그 아이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딸 혜림이는 어느 날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쟤 없으니까 조용하고 좋네. 엄마도 이제 제 말 안 해도 되겠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주방으로 가 물을 마셨고 그 유리컵을 쥔 손은 끝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람이가 앉았던 자리, 잠자던 방, 심지어 쓰던 수건까지 하나도 치우지 못하고
저는 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 아이가 떠나던 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던 거겠죠. 침묵은 죄가 아니라고 믿었지만 그 침묵이 결국 제 자식을 세상에서 지워버린 도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할 역할이 다 끝났다는 듯이요. 남편은 가람이가 떠난 지 2년 뒤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늦은 진단이었고 병원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까지도 가람이 얘긴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언에도 딸 혜림이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혜림이 등록금은 꼭 챙겨줘. 애는 그래도 머리 좋잖아. 그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엔 시댁 식구 몇몇만 와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래도 지 아비 몫은 해야지라며 딸아이 앞에서 은근한 압박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3일 동안 식탁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딸아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멍청해? 가람이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왜 다들 엄마만 보고 살았는데 아무도 엄마한테는 안 남았을까?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맞다, 아무도 내 옆에 안 남았구나라고 뇌까렸습니다. 그해 겨울 시어머니는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병원비 문제로 자식들 간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인 저에겐 병원비 분담 청구서만 날아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넌 며느리니까 한몫해야지. 그 집에 몇 년을 얹혀 살았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고 그 후론 가족 모임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혜림이는 대학에 떨어지고 친구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연락이 오던 아이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결국은 3개월에 한 번, 그마저도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키우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 집엔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아이들도 다 떠났습니다. 식탁엔 국 한 그릇, TV엔 소리 없는 드라마.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봐. 이 집 이제 내 거야. 딸아이가 1년 만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낯선 브랜드 옷, 손에는 최신 휴대폰, 표정은 어디서 배운 건지 도도하고 당당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제가 꺼낸 첫 마디에 딸아이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도 혼자서 집 유지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좀 알아봤지. 명의만 잠깐 내 앞으로 돌려놨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는 떨렸고 딸아이는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절차 정리할 때 변호사랑 얘기해서 한 거야. 그 말에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그 집은 내가 시집 와서 30년을 살아온 공간이었고 아이들을 안고 울고 웃었던 유일한 내 공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알지도 못하게 왜? 엄마가 뭘 할 줄 알아? 관리도 못하고 공과금도 밀리고 차라리 내가 투자해서 살리는 게 낫지. 그 순간 저는 눈앞이 흐려졌고 딸아이는 끝까지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 결국 내가 지켜온 것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날 밤 딸은 내일 부동산 중개인 오니까 좀 비워놔라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서랍에 넣어두었던 낡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 아이 가람이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를 진짜 엄마라 불러준 아이는 결국 그 아이 단 한 사람이었다는 걸. 그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도 그 남편도 그리고 그 딸마저도 결국 제 곁에 남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더는 붙잡을 이유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딸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고 거실엔 전날 놓아둔 이삿짐 박스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낡은 옷 몇 벌, 가람이가 남긴 쪽지, 남편의 사진 1장,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 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집을 나오는 데는 단 3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딸아이는 눈을 뜨지 않았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래, 이젠 말하지 않아도 돼. 그 아이처럼 나도 그냥 조용히 떠나는 거야. 제가 향한 곳은 동네 복지센터에서 추천해준 소규모 요양원이었습니다. 이름도 시설도 평범했지만 창문이 넓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햇살 한 줄기라도 따뜻하다는 걸 이 나이 되어 처음 알았어요.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식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두 명, 우리 애는 바빠서 못 와요라고 말했지만 그 표정엔 기대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선 서로의 외로움을 건드리지 않는 게 예의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을 열었을 때 낯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송가람. 보내는 이 무진로 214 인문출판사.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람이. 그 아이의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들고 방으로 돌아가는 동안 다리가 휘청거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편지는 얇았고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 그 아이는 끝내 저를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그 아이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그날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그 아이가요. 편지를 받은 다음 날 요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독 따뜻했던 오후, 멀리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그 걸음걸이. 시간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가람아. 그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많이 늦었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람이는 어릴 적보다 키가 훌쩍 컸고 말투는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잘 지냈니? 제 입에서 겨우 나온 말에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어머니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그래, 미안하다. 그땐 엄마가 너무 바보 같았어. 아무 말도 못 해줘서. 아무 말도.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내 말만 믿었어야 했는데 왜 그걸 못했을까? 미안하다, 가람아. 가람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을 돌아 다시 맞닿은 진짜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지킬게요.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이제라도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가람아, 넌 원래부터 내 아들이었어. 그 누구보다도 진짜 내 아들. 그 순간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붙잡고 엄마라고 불렀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서 그 손을 다시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은 누구보다 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다시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날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번호는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요양원 방 안. 창밖으론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가람은 내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고 화면에는 혜림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연락할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엄마, 나야. 엄마 지금 어디 있어? 그 목소리는 어디선가 울음을 삼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혜림아? 그 집 엄마 명예 아니었어.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나보고 계약 사기래. 그 말에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시 그 집 이야기였습니다. 그 집은 엄마 것도 내 것도 아니야.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야. 전화를 끊고 고개를 돌리자 가람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였어요? 혜림이. 무슨 일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서야 뭔가를 잃어버렸나 봐.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아래 흔들리는 나무들처럼 내 마음도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저 나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어. 그날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내 선택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넌 단 한 번도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요양원 앞 정원. 나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혜림은 며칠 만에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 얼굴엔 피곤과 불안 그리고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엄마가 나 모른 척하면 난 정말 끝장이야. 그 집 엄마 거잖아. 근데 왜 날 도와주질 않아?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가람이 기억나? 그 얘기를 왜 꺼내? 그 애는 그냥 도망쳤잖아.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넌 몰랐겠지만 그 아이는 끝까지 나를 엄마라 불렀어. 떠나기 전날까지도 나를 지켜보던 아이였어. 근데 넌 단 한 번도 내 이름을 불러본 적 없었지. 엄마라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단 한 번도. 넌 엄마가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렇지? 혜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매일 널 위해 살았어. 학교 보내고 도시락 싸고 가람이랑 싸울 때마다 내 말만 믿었어. 그게 엄마였던 내 삶의 전부였어. 그런데 넌 내가 조금이라도 너와 다른 사람을 품는 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가람이를 몰아세우고 내 마음을 짓밟고 결국엔 집까지 가져가더니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여길 찾아온 거니? 엄마는 항상 가람이 편이었어. 난 그냥 엄마 사랑이 그 애한테 가는 게 싫었어. 그제야 혜림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줘.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야. 너무 사랑해서 모든 걸 다 줘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한테 줄 시간이 필요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혜림은 더 이상 울지 않았고 내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내 자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엄마라 불러준 아이를 다시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가람아, 마지막으로 같이 밥 한 번 먹자.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오후,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람이는 순간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죠. 엄마, 마지막이라니요.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 말에 나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요양원 식탁에 우리는 둘이 앉아 천천히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람은 어릴 적 좋아하던 반찬을 기억하고 있었고 나는 그걸 아직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달걀찜, 멸치볶음, 된장국, 그리고 작게 부친 김치전. 식탁 위에 음식이 하나둘 놓이자 공간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가 해준 밥 정말 오랜만이에요. 근데 그때도 진짜 맛있었어요. 저는 항상 그게 진짜 집 같았거든요.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던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나는 항상 밥을 해주는 게 사랑을 주는 거라고 믿었어. 근데 가끔은 그 밥을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너한테 배웠다. 가람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괜찮아요. 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날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이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식사였습니다. 말보다 숟가락 소리보다 진심이 오가는 따뜻한 식사 한 끼. 엄마, 같이 살면 안 돼요? 식사를 마친 뒤 가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은 한참을 맴돌다 천천히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이 살자. 그 말이 이렇게 무겁고 또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엄마가 또 너한테 상처 줄까봐 무서워. 내 말에 가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그 어떤 상처도 주지 않았어요. 제가 떠난 건 제가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엄마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늦지 않았어요.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삶이란 게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걸까요? 그 아이는 내가 유일하게 엄마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은 그 아이가 나를 사람으로 살게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이제 누구한테 기댈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어 가람이와 함께 사진을 넘겼습니다. 웃는 얼굴, 울고 있는 아이, 반찬 투정 부리던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다가왔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면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고 계절도 함께 보낼 수 있겠죠? 그거면 충분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아주 작게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고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이제 나는 그 온기를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으로 내 편이 되어줬어요? 요양원에서 짐을 싸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 사진 한 장, 가람이 쓴 편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람은 작은 원룸을 구해 나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싱크대 옆 작은 식탁, 창문 너머 햇살 한 줄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의 웃음.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밥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그러던 어느 날 건물 주민 중 한 사람이 가람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남자가 어머니 모시고 산다더라. 근데 아들이 아니래. 네, 아들이에요. 제가 낳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의 가장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가람도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세상에 내 편이라고 말해줬어요. 그 한마디면 이제 다 괜찮아요. 그래, 나도 이제야 누군가의 엄마라는 말이 가슴 아프지 않아졌어. 그날 밤 우리는 둘이 나란히 앉아 된장국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아무것도 아닌 한 끼라고 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엄마가 된 건 누군가를 품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날은 마을 어르신 행사날이었습니다. 가람은 자원봉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나는 조용히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분주한 식당 한편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청년, 어머니도 같이 오셨구먼. 가람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엄마세요. 그 말에 나는 주방 안쪽에서 젓가락을 내려놓고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 그 단어는 세상 가장 따뜻한 물소리처럼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행사 뒤편 정리하던 나에게 가람이 다가왔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셨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르니까 내가 정말 엄마 같았어. 가람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엄마셨어요. 그 누구보다도요. 그날 밤 우리는 둘이서 조용히 앉아 달빛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엄마였다는 걸. 사랑을 줬던 그 시간이 헛된 게 아니었단 걸. 나는 울었습니다. 기억 속 엄마라는 이름이 드디어 나 자신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누구의 딸이 아닌,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 아이의 엄마로 불렸습니다. 엄마, 나 잘못 살았어요. 어느 날 저녁 가람이 퇴근한 뒤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혜림. 그 얼굴은 지난 세월보다 훨씬 지쳐 있었고 눈가엔 번진 화장이 아직 다 마르지 않은 눈물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그 집도 잃고 사람들도 다 떠나고 그땐 왜 엄마 마음을 몰랐을까?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어 그 아이를 앉혔습니다. 차가운 물 한 컵, 마주 앉은 식탁. 우리는 몇 년 만에 진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는 나 때문에 많이 아팠지? 응, 아팠어. 근데도 왜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 원망했지. 수천 번은 넘게. 근데 그게 내 삶을 되돌려주진 않더라. 그래서 그만 원망하기로 했어. 혜림은 울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상처받았던 아이. 나는 그 아이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혜림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이 아깝지 않아. 너를 키우던 시간도, 상처받았던 날들도 이젠 다 나의 일부야. 혜림은 떠났습니다.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그 아이도 그 말이 필요했을 겁니다. 나는 비로소 내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다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좀 펴졌어요. 요즘 저는 새벽이면 마당에 나가 가람이와 화분을 돌보고 작은 풀 한 포기에도 인사를 건넵니다.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며 햇살이 부엌으로 들어오는 걸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가 됩니다. 엄마, 오늘은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내 얼굴. 또 그래. 우린 그렇게 대화로 하루를 엽니다. 큰일은 없습니다. 드라마처럼 복수도 눈물 쏟는 장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하루가 나에겐 전부입니다. 한때는 내가 내 삶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자식도, 내 이름도. 근데 이제 알겠어요. 삶은 다시 찾아오는 거였구나.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마음은 더 편안해졌고 이제는 웃는 내 얼굴이 나도 좋아요. 그렇게 나는 오늘도 나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작은 평화, 그 안에 숨은 고마움, 그리고 조용히 이어지는 삶. 그게 나의 인생 이막이 되었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조금 펴졌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 이름으로 남긴 건 그 아이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우연히 들은 한마디가 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르신, 유언장이라도 준비해 두시면 가족분들이 나중에 덜 힘들어요. 나는 그날 작은 법무사 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아요. 이 집, 그리고 통장에 남은 몇 푼 정도. 이 모든 걸 그 아이 송가람에게 남기고 싶어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묻습니다. 가족은 따로 없으세요? 예. 가족은 그 아이 하나뿐입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손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식탁에 앉아 가람에게 말했습니다. 가람아,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그거라도 내 이름으로 남기고 싶어. 엄마, 왜 그런 걸 생각해요? 난 그냥 엄마 옆에 있으면 돼요. 돈도 집도 난 진짜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내 이름으로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게 너 하나라는 건 그 자체로 고마운 일이야. 나는 한 줄의 서명을 남겼습니다. 이름 아래 적힌 송가람. 그 글씨가 그렇게 따뜻해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내 인생엔 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이름 하나, 그 아이 하나였다는 게 이젠 참 다행입니다. 그 아이는 끝까지 나를 엄마라 불렀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식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송가람, 내 아들, 내가 남긴 가장 따뜻한 이름. 엄마, 오늘도 잘 있었죠? 전 여전히 그때처럼 엄마가 해준 된장국이 그립고 아침마다 나지막히 불러주던 가람아 그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엄마는 아마 몰랐겠지만 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살아가는 힘이었어요. 엄마가 있어 제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든 엄마는 제 엄마예요. 나는 조용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부엌에는 된장국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억 속 그 아이의 눈동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끝까지 나를 엄마라고 불러줬지.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살게 했어. 지금 나는 조용히 살아갑니다. 가끔 편지를 쓰고 햇살을 받고 꽃에 물을 주고 그 아이와 웃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딸도 아닌 그냥 나로서. 그리고 나는 엄마였습니다. 끝까지. 누군가의 진짜 엄마였습니다. 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